매년 적자가 1,000억 원이고 누적 적자 2조 7천억 원인 벤처기업을 삼성이 전폭 지원했습니다. TSMC도 생산량을 줄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애플에서는 특허 소송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기업을 삼성만이 풍덩 뛰어들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살리자마자 기업 가치가 10배 튀어오르면서 덩달아 급상승하는 상황인데요. 기업 대표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의 AI 벤처기업 수석 연구원이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포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에서 근무하는 수석 연구원 에메랄드 콧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은 옥스포드 대학교 맥킨지 교수님을 포함한 교수 3명이 AI 기술 상용화를 위해 창업했고 저는 학부생 시절부터 맥킨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AI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하다가 창업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개발한 실시간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주목을 받았고 맥킨지 교수님께서 이 기술이 AI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거라며 저를 영입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청각장애를 가진 쌍둥이 동생 애들이 있었기에 이 기술로 수어를 실시간 번역할 수 있다면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애들은 어릴 때부터 수화로만 대화해야 했고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있을 때 맥킨지 교수님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TSMC 임원진과의 미팅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도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TSMC라면 삼성전자보다 더 앞선 파운드리 반도체 분야 1등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며 제가 재차 되묻자 교수님은 활짝 웃으시며 대만 본사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협력 제안이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AI 기술을 실제 반도체로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며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우리의 기술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왔죠. 곧바로 TSMC와 미팅 준비를 위해 몇 주 동안 팀원들과 밤샘 작업을 거듭했고 수차례의 리허설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TSMC 임원진과의 미팅날 회의실에 들어설 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파워포인트가 올라가고 저는 우리의 AI 수어 번역 기술과 실시간 처리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경망 처리 속도가 초당 0.8초라는 수치를 말하는 순간 수석 부사장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찌푸린 표정을 보니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니퍼 수석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단가와 수율 같은 기술적인 질문들만 쏟아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아까 신경망 처리 속도 초당 0.8초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했죠. 그런데 TSMC 수석 부사장은 AI 수어 번역 시장이 연간 5천만 달러 규모에 불과해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AI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려면 최소 연 2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이 수익성을 따져 시장을 분석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도체 세계 최고라는 기업이 숫자만 바라본다는 게 실망스러웠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것을 실현하는 게 AI 반도체가 되어야 하는데 돈만 따지는 느낌이 들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OST 연구팀장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함께 온 기술이사님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TSMC와의 미팅 실패 후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발표 자료들이 모니터 화면에서 공허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답답한 마음에
동생 에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에델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이 특별히 뛰어났는데 화면 속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화를 하더라고요. TSMC와의 미팅 결과를 이야기하자 에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일 점심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며 그곳의 따뜻한 라떼가 저를 기운나게 해줄 거라고 수화로 말하는 동생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다음 날 점심 에델이 말한 피카딜리 거리의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해보니 창가 쪽에 조용한 자리가 딱 하나 남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한 마음에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제가 갑자기 연문의 한 남자가 비틀거리고 말았죠. 게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옷에 쏟아지는 사고까지 발생해버렸어요. 깜짝 놀라 괜찮으시냐고 물으면서 당황한 마음에 재빨리 티슈를 꺼내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제 명함이라도 드리며 세탁비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명함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OST의 신경망 처리 속도 초당 0.8초를 구현한 그 에메랄드 코시가 맞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인 OST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심지어 기술 스펙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신상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시며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명함에는 삼성전자 조준원 전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는 AI 컨퍼런스 참석차 런던에 왔다고 하시면서 특히 OST의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잠시 후 도착한 에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에델은 수화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혁신적인 기업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특히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시상대 순간을 갤럭시 울트라로 촬영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통역 시스템까지 지원했다며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에델의 관심인가 싶었지만 열정적인 모습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물어봤죠. 그러자 에델의 눈빛이 더욱 반짝이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올림픽 시상식은 공식 기록과 방송사 촬영만 허용되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의 나이트 모드 촬영 기술과 흔들림 보정 기술을 IOC에 시연하며 선수들의 감동적인 순간을 더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국 IOC의 특별 승인을 받아 역사상 처음으로 시상대에서 갤럭시 울트라로 공식 촬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청각장애 선수들에게는 특별 제작된 통역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에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델의 말처럼 기술이 단순히 성능을 뽐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OST로 출근하자마자 연구팀장님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은 연구실 밖까지 뛰어나와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제 손목을 잡았죠.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신 팀장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서두르시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저에게 혹시 어제 삼성전자 전무님을 만난 거냐면서 눈을 크게 뜨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은 일 때문에 세탁비를 물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팀장님은 왜 이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시며 제 손목을 잡고 급히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조준원 전무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들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무님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고는 팀장님과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OST의 기술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제 동생의 이야기도 그렇고 기술로 인간을 감동시키려는 OST의 철학이 삼성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TSMC에서 냉정한 거절을 당한 우리 회사에 삼성 임원이 아침부터 직접 찾아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기업의 상황을 솔직하게 조준원 전무님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기업은 매년 적자가 10%씩 늘어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TSMC 미팅에서 들었던 피드백을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조준원 전무님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적자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삼성은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고 초기 손실은 모두 삼성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건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조 전무님은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기술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삼성은 TSMC처럼 화려한 하드웨어 투자 실적만 내세우고 비전만 선포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TSMC처럼 완벽한 발표 자료와 형식적인 미팅은 전혀 필요 없다고도 하셨죠. 그러면서 전무님은 삼성 리서치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 보라고 제안하셨어요. 우리의 기업 문화와 철학을 직접 보면 반드시 이해하게 될 거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전무님의 진지한 태도에 이게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4년 연속 1위를 한 삼성전자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그것도 제가 연구하는 AI 수어 통역 시스템에 관심을 가진다니 믿기지 않았죠. 고개를 돌려 팀장님을 봤는데 팀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미 방문 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전무님의 초대로 영국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에 가보기로 했죠. 삼성 리서치 캠퍼스에 도착하자 조준원 전무님이 로비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전무님은 캠퍼스 입구에 작은 반도체 조형물을 보여주시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작은 반도체 하나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전무님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전무님은 이곳의 독특한 연구 문화를 설명하셨어요.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님으로 부르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임원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가능한지 궁금해 전무님께 여쭤봤죠. 영국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무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삼성의 진정한 상사는 고객이라고요. 내부에서 서열을 따지고 의전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결국 고객을 위한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듣는 전무님의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고 특히 벽면마다 걸린 고객을 향한 열정이 혁신을 만든다는 문구가 인상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무님과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로비 한쪽에서 흰 셔츠 차림의 젊은 남성이 양손으로 노트북을 꼭 쥔 채 연구소 담당 박 상무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뭔가 다급한 목소리라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런데 대화 내용에서 AI 코어 설계, 특허 소송이라는 단어가 간간히 귓가에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삼성에서 무슨 소송이 걸린 것인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준원 전무님은 그들의 대화를 듣자마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제게 잠시 양해를 구하시더니 빠른 걸음으로 그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전무님과 박 상무님, 그리고 다급하게 뛰어왔던 그 셔츠 차림 젊은 남성까지 세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전무님은 그 젊은 남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셨고 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전무님이 돌아오셨는데 전무님의 표정에서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혹시 삼성전자가 소송에 들어간 것이냐고 아까 들어보니 애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뉴스에서 말하던 특허 분쟁이 진짜 시작된 거냐면서 조심스레 여쭤봤죠. 제 질문에 8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무님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급하게 뛰어왔던 그 흰색 셔츠의 젊은 남성은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뉴럴코어 대표 마이클 린츠라고 하더군요. 29에 스탠포드 박사 학위까지 땄으며 AI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3년간 AI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해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순간 그 말을 들으니 우리 OST의 상황이 겹쳐 보여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저희 기업도 AI 통역 기술에만 투자하다가 적자를 매년 10%씩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뉴럴코어가 애플의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납품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설계에 결함이 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작은 스타트업을 짓밟는다니요. 미국에서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 생태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덧붙였죠. 그러자 전무님은 애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상생 협력이라기보다는 작은 기업들의 기술을 헐값에 매수하면서 독식하고 폭리를 취한 것이라는 게 더 크다고 분석하셨어요. 게다가 자신이 설계도를 검토해봤을 때 린츠 대표의 설계도는 혁신적이면서도 완성도가 뛰어났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전무님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작은 기업의 특허 소송 대응을 위해 삼성의 법무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초기 생산 비용도 전액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왜 이런 기업의 적자를 다 감수하면서 심지어 앞으로 발생할 위험까지 감수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전무님은 고객의 혁신이 곧 삼성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전무님은 곧 린츠 대표가 다시 이곳으로 올 테니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거라 했죠. 잠시 후 린츠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왔고 전무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용하면 불량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조건 만들어주겠다면서 제조 실패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모두 삼성이 떠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린츠 대표는 전무님의 제안에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제가 아까 보였던 의문과 같은 고민이었어요. 왜 삼성이 자신들의 적자와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까지도 전부 부담하면서 투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린츠 대표는 혹시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무님에게 물어보았죠. 지금 애플과의 소송건도 사실은 불황 상황에서 발생한 불량이라 애플에서도 적자를 메울 여력이 없어 자신들에게 설계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무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인기가 치솟아 200% 늘어나도 그만큼 더 만들어주고 시장이 나빠져 주문이 50% 감소해도 그만큼만 만들면 된다고요. 추가 설비 투자나 생산 규모 축소로 인한 유휴 설비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이 고객을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대신 투자의 극단적인 생산 유연성을 준비해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의 기업 문화와 배려심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혁신적인 설계만 해내서
고객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그 뒤 자본 집약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에요. 린츠 입장에서는 사업이 얼마나 단순해졌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원래 자신들 기업이 잘하는 것만 하면 되고 해본 적 없는 건 이 회사에 다 맡기면 되니까요. 린츠 대표는 이미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업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제 기술 혁신에만 집중하겠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무님께 어떻게 이런 생산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쭤봤죠. 그러자 전무님은 기술로 인간을 감동시키는 게 삼성의 철학이고 이는 OST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ST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투자하고 믿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삼성이 저희에게 협업을 제안했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뛰어난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 기업이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된 거죠. 삼성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만하지도 않으면서 최첨단 세계 1등 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기업이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앞으로 OST와 삼성이 함께한다면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제 여동생 에델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AI 통역 기술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전무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로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기게 됐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all know what's crazy about being in Korea is their train stations because tell me why they have these like 영상 속 인플루언서가 금색 벽지처럼 반짝이는 스크린도어를 보며 도대체 이게 지하철인지 호텔인지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이래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미국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단 본 받아야 할 나라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시설을 모든 역에 설치했냐는 댓글이 쇄도하자 뉴욕타임스 기자가 직접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사회부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마리나 쉴즈라고 합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은 공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벽에 등을 바짝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죠. 세계 최강 대국 미국 그 중에서도 하루 200만 명이 이용하는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깐요. 심지어 지난달에만 3건의 푸싱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편집장님에게 보고했을 때도 제가 찍은 사진을 보시더니 안경을 벗어 옆에 두며 심각한 표정으로 심층 취재를 지시하셨죠. 그런데 데스크로 돌아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제니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제니는 지난해 서울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은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지하철도 깨끗해서 좋은 취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니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바로 검색해보고 놀라운 결과를 찾아냈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고가 연간 33.7명에서 0.1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호주 시드니 사우스웨스트 노선 10개 역에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사고율이 98% 감소했다는 놀라운 성과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다 싶어 편집장실로 뛰어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시계를 보니
마감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었죠. 초조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하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손을 뻗었는데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하인스가 재빨리 문을 잡아주었어요. 하인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숨을 고르며 감사 인사를 건넸더니 하인스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한국 취재에 대한 제 생각을 설명하면서 편집장님에게 한국 취재 승인 결제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어요. 지하철 안전 시스템부터 스크린도어의 세계적인 성과까지. 이번 취재로 뉴욕의 지하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그런데 하인스는 한국의 세계적인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항공기 사고를 보면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편집장실층에 도착했죠. 저는 하인스의 말을 뒤로하고 곧장 편집장실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편집장님은 특히 한국의 지하철 푸싱이 영건이라는 통계를 보고 경악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지난달에 3건의 푸싱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한국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건지 빨리 가서 자세히 취재해보라고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서울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상에는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초현대식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그 수는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았거든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크라이슬러 빌딩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마치 미래도시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지하철 입구를 발견하고는 더 당황하고 말았어요. 지하철이 마치 지구 중심부로 향하는 것처럼 땅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계단이 많은 건가 싶을 정도로 한국 지하철은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지상에는 하늘로 뻗은 빌딩이 있고 땅속에는 대피동굴처럼 깊숙이 지하철을 만들어둔 것 같았죠. 그렇게 개찰구로 가서 지하철 표를 끊으려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빵집과 옷가게, 액세서리점, 심지어 약국과 편의점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뉴욕 지하철의 매캐한 냄새 대신 한국 지하철은 달콤한 빵 향기가 가득하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빵집은 지하철 들어가는 개찰구 바로 옆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제 욕구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들어 군침을 삼키며 빵집을 빼꼼하게 바라보았어요. 무슨 모카번 같은 빵인데 갓 구운 생김새가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빵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얼굴이 하얀 꼬마 여자아이가 바닥에 누워 빵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동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같았습니다. 순간 아이를 보고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조그만 아이나 철없는 저나 빵 냄새에 굴복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았죠. 결국 어머니도 아이의 성화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나서 플랫폼을 방방 뛰면서 개찰구로 가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 저도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는 기분이 너무 좋은지 엄마 아빠를 앞질러서 지하철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러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특히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면 선로에 떨어지거나 사고라도 날 수 있으니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먼저 가는 딸아이를 여유롭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하여 뛰어내려가는 아이를 뒤따라갔죠. 그런데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상하좌우가 완벽하게 막혀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눈에 들어왔죠. 순간 저는 왜 아빠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 뒤를 따라갔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지하철이 들어오든 말든 어린이든 노약자든 누구도 선로에 빠질 수가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스크린도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스크린도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이어져 있었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죠. 공공 지하철 문짝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마치 최신식 쇼핑몰의 자동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 메트로나 뉴욕 지하철의 안전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급스러운 스크린도어였어요. 바닥에는 1번부터 탑승구 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전광판에서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고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구나 이런 고가의 설비를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은 물론 9호선을 넘어 경기도, 인천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에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한 역사당 34개나 되는 이런 첨단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면 운임이 2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달러 정도로 누구나 이용하고 있었죠. 이렇게 저렴한 운임에도 이런 첨단 안전시설을 갖춘 한국이 너무 대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죠. 마침 약속 시간이 되어 서울교통공사 장우영 안전관리부장을 만났습니다. 장 부장님은 활짝 웃으며 하루 동안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제가 오면서 본 한국 스크린도어에 대한 감탄을 전했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선로에 빠질 수 없는 완벽한 구조라는 점, 천장까지 이어진 차단벽과 투명 강화 유리로 시야까지 확보된 점, 거기에 세련된 스테인리스 프레임 디자인까지 빨리 뉴욕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러움 가득히 말했어요. 특히 이런 고급 설비를 모든 역사에 설치하면서도 운임을 1달러 수준으로 유지한 게 놀랍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국은 이걸 가능하게 한 건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장 부장님은 먼저 제 말을 흐뭇하게 듣더니 휴대폰을 꺼내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스크린도어 설치 후 안전사고 통계가 있었는데 최근 한국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호주에서는 추락사고가 연간 33.7건에서 0.1건으로 줄었고 시드니의 경우 전체 사고율이 98%나 감소한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뉴욕의 푸싱 사고 이후로는 매달 2~3개의 해외 언론사가 취재를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셨죠. 저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장소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여긴 지상이라 차도 지나다니고 스크린도어도 없는데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바닥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에서 빨간 LED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에 매립된 수십 개의 LED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며 보행자들에게 정지 신호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럭 사이 한가운데 있는 그냥 횡단보도에 이런 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게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건너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전혀 앞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처럼 지상에도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죠.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장 부장님께 LED 횡단보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장 부장님은 LED 바닥 신호등의 효과를 설명하시며 보행자 사고가 92% 감소했다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게다가 휴대폰을 보며 걷는 현대인의 습관을 고려해 직관적인 신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창의적인 안전시설에 감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장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걷던 중 도로 한가운데의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차도에 파란색과 핑크색 선이 차로 한가운데 길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장 부장님은 이건 색깔별 차선 유도선이라고 설명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을 위해서까지 색깔별로 페인트를 칠해놓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안전하게 가라고 색깔별로 도로 바닥에 색칠을 해놓은 건가 싶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안전해지려고 이러는 건가 싶었죠. 뉴욕에서는 기본적인 흰색 차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빗길 운전이 위험한데 한국은 색깔별 유도선까지 설치했다는 사실이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게다가 파리나 런던의 지하철도 몇몇 구간에만 안전문이 있는 것과 비교해도 한국은 전 지하철 노선에 완벽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이제는 지상의 도로까지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였으니깐요. 제 놀라움에 장 부장님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장 부장님의 설명으로는 한국 국민들은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안전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 부장님은 모든 혁신이 한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설명해 주었죠.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설계차장이 LED 바닥 신호등은 33년차 베테랑 경찰이 직접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와 형식적인 회의에 매몰된 뉴욕의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의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 한국의 문화 수준도 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결국 이런 조직 문화 차이가 뉴욕과 서울의 안전 수준 격차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 식당에 다와갈 무렵이었어요. 무심히 길거리 옆에 있는 편의점을 보는데 한 남자가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분명 아니었는데 통통한 체격의 한 남성이 편의점 안에서 물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죠.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 걱정돼요. 장 부장님께 혹시 저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건 무인 편의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외국인은 한국의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중일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였던 것입니다. 제가 장 부장을 멈춰 세우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호나우두 같다고 가서 인터뷰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죠. 장 부장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제 말을 이해 못하다가 편의점 안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호나우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소개하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호나우두는 경호원도 없이 자유롭게 관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수 시절부터 한국이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안전한 나라로 유명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죠.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 질문에 호나우두는 지금 이 무인 편의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 같았으면 물건은 물론 금고까지 다 털어갔을 거라며 웃음 지어 보였죠.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에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부러움이 엿보였죠. 장 부장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진 한 장 찍자고 부탁드렸습니다. 호나우두는 기꺼이 응했고
장 부장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V자를 그렸습니다. 축구 스타 호나우두도 감탄할 만큼 한국은 지하철뿐 아니라 지상과 지하, 모든 곳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월드클래스 선수조차 이토록 놀라워하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보며 우리 미국은 아직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우면서 부러운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장 부장님의 안내로 저희는 이번에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향했습니다. 장 부장님은 이곳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모든 분실물을 온전히 신고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분실물 회수율이 82%에 달한다는 놀라운 통계도 보여주셨죠. 특히 현금이나 귀금 속의 경우에도 99%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분실물 회수율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침에 보았던 그 꼬마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신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실물 센터를 찾아왔는데 오전에 누군가가 인형을 습득해서 깨끗하게 보관했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여기 한국 지하철이 너무 깨끗해서 자신은 놀이터에 안 가고 지하철에서 논다는 거였어요. 특히 스크린도어에 비친 모습과 전광판에서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도 알려주는 다양한 화면들이 신기하고 재밌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는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신나하며 지하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푸싱 사고가 넘쳐나는 뉴욕의 어두운 지하철과 비교하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뉴욕으로 돌아가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늦은 밤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역사는 여전히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 어느 사람들 중에 푸싱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플랫폼에는 퇴근이 늦어진 회사원들과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스크린도어 앞에 그려진 노란 선을 따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밤에도 펼쳐지고 있었어요. 막차가 들어오자 승객들은 차분하게 탑승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차내에서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부는 밝고 깨끗했고 심지어 냉난방기까지 적절히 가동되고 있었어요. 곳곳에 CCTV는 물론이고 비상벨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의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안전 시스템은 물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한국인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던 거죠. 스크린도어, LED 바닥 신호등, 색깔별 차선 유도선까지 모든 안전시설이 인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뉴욕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뉴욕에 돌아가면 제가 본 것들을 상세히 보고하고 우리도 한국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편집장님께 보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도시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